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오늘 부자라빠의 경매 공부하기 파트 12에서는 법원 경매에 입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매에 대한 공부도 해서 충분히 지식을 함양했으니 이제 실제 법원에 가서 경매에 참여하여 입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준비입니다.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하려면 신분증, 인감도장, 입찰 보증금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본인이 바빠서 대리인을 시킨다면 입찰자 본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매 입찰할 때 가장 핵심은 그 입찰가입니다. 법원에 가기 전에 충분한 조사와 임장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입찰가를 미리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가서 정하려고 하면 분위기에 휩쓸려 자칫 비싼 가격에 입찰하여 낙찰이 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면 사전에 미리 기준 가격을 정하고 최저와 최고를 고려한 변동 범위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가를 정함에 있어서 감정가, 실거래가, 호가 등 다양한 가격을 참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감정가라는 것은 법원에 현황 조사를 할 때 결정된 금액이므로 입찰하는 당시와는 기간의 차이가 있고 경매에서의 감정가는 다소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말 참고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 실거래가를 알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요즘에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거래가가 잘 공개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또한 시간 차이가 좀 나니까 유의는 하셔야 할 것입니다. 호가는 물건을 팔고자 하는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내놓은 가격입니다. 아무래도 싸게 팔려는 집주인은 없을 테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므로 동일한 아파트라도 가격 차이는 좀 있습니다. 게다가 그 손님을 끌려고 의도적으로 낮게 내놓는 호가도 있기 때문에 얼마 수준의 그 범위인지 정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한 여러가지 가격들과 임장활동 그리고 현재 및 미래의 경기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입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입찰가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서 해야 합니다. 현장에 가서 타인들의 말에 솔깃해서 부하내동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자신이 정해놓은 최저 최고의 가격 범위 내에서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입찰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최저가의 그 10%인데 잔금 미납 등으로 재경매가 진행될 때에는 20에서 30%의 보증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매 물건 내역서에 보증금 금액이 표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보증금은 가능한 입찰 전날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법원 근처의 은행 창구를 이용한다면 당일날 경매 입찰자들로 붐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입찰 보증금은 한 장짜리 수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냈다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넣으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입찰하기입니다. 법원에 도착을 하면 경매 법정 입구에 있는 입찰 게시판에 가서 본인이 생각한 물건이 제대로 경매가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간혹 입찰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시판에 확인이 끝나면 물건 관련 서류를 열람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는 입찰 당일까지도 변경될 수 있으니 추가된 내용이나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인은 본인의 스마트폰이나 법원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면 되고 별다른 그 내용이 없으면 입찰서를 작성합니다. 이 법원에 가면 마음이 흥분될 수도 있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시장통이 아니고 법원입니다.
법원 안에서는 정숙해야 하고 촬영을 하거나 음식물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목소리도 낮추는 것이 좋고 특히나 입찰 물건에 대한 이야기는 작은 소리나 문자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 절차 진행은 집행관이 진행을 합니다. 집행관은 입찰을 시작하기 전에 입찰 희망자들이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 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도록 하며 특별한 매각 조건이 있으면 이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집행관이 입찰표를 제출할 것을 알리고 입찰 마감 시간과 개찰 시간을 고지하면 입찰이 시작됩니다. 경매법정에서는 기일 입찰표와 보증금을 넣을 매수신청 보증금 봉투, 그리고 입찰 봉투를 받은 후 입찰 기재대에 가서 기일 입찰표를 작성을 합니다. 기일 입찰표에는 사건 번호, 입찰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번호, 물건번호, 입찰 가격, 입찰 보증금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때 입찰 금액은 숫자로 써야 합니다.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도 써야 합니다. 맨 밑단에 보증의 제공 방법은 입찰 시 쓰는 것이 아니고 폐찰, 즉 낙찰이 안 돼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서명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기일 입찰표 작성이 끝나면 보증금을 매수신청 보증금 봉투에 담고 기일 입찰표와 매수신청 보증금 봉투를 다시 입찰 봉투에 넣습니다. 이때 매수신청 보증금 봉투의 그 앞면에는 사건 번호를 적고 물건 번호가 있으면 물건 번호도 적습니다. 없으면 공란으로 둡니다. 그리고 입찰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은 후 수표를 봉투에 넣고 봉투 뒷면에 도장을 표시된 곳 세 곳에다가 다 찍습니다. 입찰 봉투는 앞부분에 입찰자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으며 봉투 안쪽에 접는 부분에 사건 번호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 매수신청 보증금 봉투와 입찰표를 넣은 후 사건 번호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봉합니다. 이 입찰 봉투를 집행관에 가지고 가면 집행관은 입찰 봉투에 접히는 부분에 일련 번호 도장을 찍어줍니다. 봉투 끝부분을 집행관이 절취하여 입찰자에게 주는데 보관하다가 매수 신청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 시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봉투를 입찰함에 넣으면 제출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표는 취소와 변경 등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이 마감되면 바로 입찰 봉투를 개봉하여 개찰을 실시합니다. 개찰은 통상 사건 번호 순서이지만 법원에 따라서는 입찰자가 많은 물건을 먼저 개찰하기도 합니다. 개찰 결과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최고가 매수인이 되는데 이때 보증금 금액도 제대로 들어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만을 대상으로 추가 입찰을 합니다. 최고가 매수인이 정해지면 차순위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만약에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차순위 매수인으로 신고할 의사가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차순위라고 하니까 입찰 금액이 바로 차순위인 사람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낙찰 가격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순위 매수 신고를 신청한 사람이 2인 이상이면 거기서 금액이 제일 높은 사람으로 정하게 됩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면 입찰 보증금을 잔금일까지 법원에 맡겨야 합니다. 최고가 매수인이 잔금을 미납하면 차순위 매수인이 낙찰자가 되고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그때는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결정되면 매각기일이 종결되게 됩니다. 집행관은 최고가와 차순위를 제외한 나머지 입찰자들에게는 입찰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법원에서 경매 입찰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보았습니다. 말로 설명을 하니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즉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경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전에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도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몇 번 입찰을 해보는 것이 가장 빨리 익숙해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프로세스적인 부분은 몇 번 해보면 금방 숙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유념해야 할 것은 절대 낙찰되지 않는 금액으로 입찰을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데 엉뚱한 물건이 낙찰되면 낭패를 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알아야 경매에 참여를 해서 돈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매의 마무리인 명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계속 관심 가지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